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얘기부터 할게요. 네. 기준금리 또 동결했습니다. 네, 이게 이유가? 역대 최장입니다. 13번째로 동결을 했는데 사실 이번 기준금리 싸움은 누가 못하나 싸움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더 못하는지 아니면 내수가 더 나쁜지 그 싸움에서 일단 부동산이 더 못한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또 동결했네. 이게 사실 예상되었던 것이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지금 금리 함부로 내렸다가 큰일 난다. 이게 한국은행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을 좀 많이 보잖아요. 지금 그렇죠. 부동산도 지금 말씀을 네. 하셨지만 근데 미국에서는 9월에는 금리 인하할 거다. 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인하하느냐가 문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지금 빅컷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0.25%포인트 내릴 거냐 아니면 거기에 묻고 더블로 갈 거냐 0.5%포인트 내리는 걸 크게 깎는다고 해서 빅컷이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 이슈가 한참 불거지던 이달 초만 해도 이거 금리 내리면 0.5 무조건 가야 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표가 속속 나오고 보니 미국은 우리가 경기 침체 아닌 것 같은데 이쪽으로 여론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눈치를 본다고는 하지만 큰 걸음을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는 경기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지만 0.25%포인트를 미국 가는 거 보고 나서 확인하고 가겠다 이런 입장이 읽힙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대폭락이 있었는데 이제 경기 침체 네.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좀 속은 것 같은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네. 그러면 금리 인하 몇 번이나 할 거냐 이것도 좀 관심 아니에요? 지금 9월, 11월, 12월 회의가 또 있잖아요. 네. 3번 남아있는데 이제 네. 3번에 각각 0.25%포인트씩 할 거다. 이게 시장의 중론인 상황인데 아이비들은 한 달 전으로 시계를 좀 돌려보면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같습니다. 글로벌 아이비들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 이걸 중간값을 내보면 대략 올해 2번 정도 내릴 것이다. 상단 기준으로 5%를 보고 있으니까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입니다. 그러면 상단 기준으로 5%라는 건 많이 깎아봐야 0.25씩 2번 깎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글로벌 아이비들이 이렇게 보는 데에는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 아닌 것 같은데 경기 침체가 아닌데 금리를 급격히 내릴 이유가 없다. 이쪽에 한 달 전까지의 진단은 그랬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아이비들의 뷰는 7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중간값 전체적으로 내보면은 한 5%, 노무라나 바클레이스 이런 곳들 다 5% 정도 보고 있으니까 2번 정도 약간 깎아줄 거다. 이쪽에 한 표 던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혼란스럽네요. 네. 9월에 빅컷 있을 거란 얘기도 있고 경기 침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2번만 내리는데 0.5% 내린다고 하니까 결과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죠. 빅컷을 간다고 해도 그 회의가 3번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면 한 번 거르고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0.5%포인트 정도 내려갈 거다. 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하니까 달러 가치도 같이 좀 하락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당분간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돈값은 일본은행 총재하고 미국 대선이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당장 내일 그 일본은행 총재가 일본 의회에 나가서 왜 지난달 말에 금리 올린다고 해서 시장을 뒤집어 놓았느냐에 그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많이 할 거냐, 빠르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난 13일 이후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 보면 근 40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370원에 근접했던 환율이 지금은 1,330원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변수가 없이 그 속도로 내려간다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연말에 1,200원대 후반도 가능합니다만 일본은행이 그 한바탕 난리를 겪고 나서 총재가 금리 올린다고 했는데 부총재가 이어서 등판한 다음에 우리 그렇게 빨리 금리 올릴 생각 없다고 진화를 했거든요. 그 스탠스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더 이상 급격하게 내려갈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우에다가 조 총재가 신념을 굽히지 않고 다시 얘기한다. 그럼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방향성은 내려가는 쪽이네요. 하지만 입장을 또 네. 부총재가 금방 등판해서 돌렸잖아요. 이게 완전히 추락할 것만 같았던 달러 값을 살짝 끌어올리기도 했거든요. 네. 내일 의회 발언 보시고 그게 10월 전까지의 그 달러 값을 결정하게 될 텐데 10월 이후에는 그 미 대선이 어떻게 될 거냐 이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일본도 봐야 되고 네. 미국도 봐야 공부 된다. 많이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달러화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니까 미국 달러를 빌려서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이라고 합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시장에 좋은 거예요? 신흥시장에 좋은 거예요? 글쎄요, 일단 신흥국의 기회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돈이 한국까지 올 거냐, 요건 사실 좀 지켜봐야겠 거고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 따라서 금리 내려가는 게 거의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달러 값이 종전보다 떨어졌으니까 좀 저렴해진 달러를 사서 이거 가지고 돈값 떨어지는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투자하는 머니무브가 일어난다는 건데 여기에서 겨냥하는 신흥국은 브라질 같은 나라입니다. 브라질의 현재 기준금리가 10.5%니까 사실 우리가 기준금리로 붙어보기에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지금보다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이런 쪽으로 돈이 가고 있다는 게 뭐 시티뱅크 등의 글로벌 IB들의 입장인데 앞으로 달러 값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돈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거냐 이걸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너무 많이 변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일본은행이나 미국 대선도 봐야 되고 네. 그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봐야 그 다음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복잡합니다. 네. 우리 오늘 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집값이다. 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게 전국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러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지금 전국을 기준으로 봐도 사실상은 이제 전국도 마찬가지입니까? 빠지던 것도 보합으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하락폭도 지방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빠지던 그 하락폭 자체가 하락폭 더 이상 키우지 않고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급등하는 것 맞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전주 대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1% 오른다 하면 이거 과열인데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0.2 이상 올라간다. 심하게 올라가는데 0.3 이상 올라간다. 폭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 상승률이 0.32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폭등입니까 그럼? 폭등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0.32씩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 곱하기 52주 해보시면 연간 상승률로 환산을 하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서울의 신축 아파트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7월에 서울의 준공 후 5년 이내인 신축 아파트가 전월하고 비교해서 값이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2.34% 올랐거든요. 아까 0.3%만 올라도 폭등이라 그랬는데 네. 2.34요? 그걸 잘 모아보시면 이게 한 달치니까 0.3이 4주로 누적된다고 하면 1.2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 동안 2.34가 올랐다는 건 지금 서울이 폭등세로 접어들어 있는 이 숫자의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신축들을 굉장히 많이 찾는다는 얘기고 현재까지 보면은 2026년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해서 한 70% 이상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신축 중심으로 오름세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강남이나 강북의 인기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지금 역대 최고가 거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보면은 강남의 신축, 작년에 입주한 그 반포의 대장주라고 하는 그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강에 면하고 있거든요. 그 집은 지금 우리가 평이라고 표현하는 25평 3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인데 최근 들어서 이런 통계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마포구의 4년차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도 올 초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3억 원이 올랐거든요. 동작구의 2년차 아파트도 4개월 사이에 가격이 2억 원 이상 올랐으니까 신축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뜨거운가 이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폭등이라는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집값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내놓은 거 보니까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하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공급 활성화하고 바로 연결이 되진 않잖아요.
공급을 활성화해서 공급이 바로 되면 좋죠. 이게 공장에서 빵처럼 찍어내면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주간 단위 0.32% 상승이 88 대책 나오고 나서 조사한 거거든요. 그 대책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사이에 시장 반응은 추가로 상승폭을 키웠다 이거니까 지금 당장 목마른데 3년 뒤에 우물 파준다는 얘기 듣고 그 조갈이 해소되지는 않겠죠. 집값이 오르면은 이제 빚내서 막 하게 되잖아요. 네. 가계빚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2분기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누적된 가계 빚이 1,896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서니까 사람들이 집 사는데 얼마나 진심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집값 대책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를 잡는 대책도 지금 내놓고는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가상금리를 높여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 뭐 이런 네. 방안인데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고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겁니까? 이게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DSR 규제는 아마 종전에도 있었으니까 아실 겁니다. 내가 버는 돈 대비해서 원리금 갚는데 얼마나 쓰고 있느냐 그 비율을 봐서 돈을 꿔준다는 건데 지금도 1단계가 진행이 돼서 내가 빌리는 돈 실제로 갚는 이자 대비해서 0.38% 얹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한도의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9월 1일부터는 0.75%포인트 이자를 더 낸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출 한도를 내주겠다. 즉 원리금 부담이 커지면 대출 한도 총액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줄어드는데 수도권에서 돈 꾸려면 아니다. 수도권에서 빌리는 사람은 0.75%포인트 말고 1.2%포인트 얹어서 이자 많이 더 내는 걸로 가정하고 대출 한도 줄이겠다.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소득이 5천만 원인데 4.5%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빌렸다. 종전에는 3억 2,900만 원까지 꿀 수가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2억 8,700만 원만 빌릴 수가 있게 됩니다. 9월 1일 이후부터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적지는 않은 숫자거든요. 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의 상당수는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그리고 고정금리가 뭐 5년 주기형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지만 30%만 스트레스 DSR을 반영하는 것도 있고 그 이상 뭐 많이 해봤자 최대 한 70% 정도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저렇게 디자인하면 무력화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정부는 한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약발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올려서 어쨌든 대출을 네. 좀 적게 해준다는 건데 기존에 고정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건가요? 기존 대출자들은 네.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신규 대출을 받아서 집 사려는 사람들이 고정금리 대출로 그 다양하게 디자인을 하면 정책을 피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집값 오르니까 전세값도 올라요. 네. 그럼 집값하고 전세값하고 매매가 전세가가 별 차이가 없으면 갭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생기잖아요. 갭 투자가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그 반도체, 반세권이라고 하는 서울 수도권에서 전세 가격이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에 갭 투자가 시작이 돼서 이게 오히려 서울 수도권 그 전체적으로 갭 투자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신한은행 등이 전세자금 대출을 당분간 조건부로 취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집에 전세를 들어갈 건데 곧 주인이 바뀐답니다. 소유권이 이전된답니다 하면 은행이 그 집에는 돈 안 꿔주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를 얘기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생각을 못하게 세입자를 못 구하게 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시장 상황이 오죽하면 이럴까 싶기도 한데 앞서서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아예 안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방책이 나온다는 건 정말 재계약이 무효일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정책 내놓고 하는 거 네. 보면은 굉장히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닌가 혼란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금리 인하하면은 가계빚이 더 늘어나고 빚내서 또 부동산 구입하고 네. 그럼 또 집값 오르고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이 모순의 근원은 원래 스트레스 DSR 2단계가 7월부터 그 예정대로 시행이 되었더라면 시장이 이런 사인을 주지 않았을 텐데 2달이 미뤄졌단 말이죠. 그러면
더우니까 에어컨 틀면서 보일러도 튼다는 얘기인데 에어컨 틀면서 보일러 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서 시장 반응이 정부가 뭘 해도 당분간은 먹히지 않을 것 같다.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도 오르고 가계부채도 늘고 좀 안 그래도 민생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